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리며 심지어 쉽게 상하는 나물에 자기 이름이 붙어버렸죠. 바로 숙주나물의 그 신숙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충신의 상징으로 추앙받으며 죽는 순간까지 절개를 지킨 사육신의 대표격 성삼문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한때는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집현전에서 밤새 책을 읽고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고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며 미래를 약속했던 동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같은 대학 동기로 입사해서 함께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절친한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1456년 어느 날 이 두 친구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한 명은 처형장에서 사지가 찢기는 극형을 받고 또 한 명은 그 처형을 지켜보며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456년 6월 한성부 처형장.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성삼문이 끌려옵니다. 며칠간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 처형장 한쪽에 세조의 신하로서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남효원의 소설 육신전에 따르면 성삼문은 신숙주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변절자야. 신숙주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고 세조가 그를 옆으로 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 장면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육신전은 역사서가 아니라 성삼문 등을 미화하기 위해 쓰인 소설이니까요. 하지만 이 장면이 왜 그토록 오래 회자되었는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한 명은 죽어가고 한 명은 살아남는 그 순간, 그 찢어지는 듯한 아이러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실록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성삼문은 단종 보기 모의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숙주는 나와 좋은 사이지만 죽어 마땅하다. 직접 신숙주에게 한 말이 아니라 뒷담화처럼 동료들에게 한 말이었죠. 하지만 이 한마디가 역사에 남으면서 신숙주는 영원히 친구를 배신한 남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여러분,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숙주가 지조 없이 변절했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녹두나물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 말이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어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실제로 확인된 기록은 없습니다. 녹두나무를 숙주나물이라고 부른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 심지어 일제강점기 즈음의 일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있고도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이죠. 즉, 이 이름은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신숙주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점은 신숙주 본인은 당대에 그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선 중기까지는 그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도 신숙주의 문집에 서문을 써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진보 성향의 유명 학자가 보수 정치인의 자서전에 추천사를 써준 격이랄까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사육신이 복권되고 단종이 신원되면서 신숙주의 평가는 급격히 나빠집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평가가 뒤집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숙주와 성삼문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존경했던 젊은 시절로요. 세종 시절 집현전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도 책을 좋아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궁궐 숙직을 오히려 자청했죠. 숙직을 하면 밤새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가 바로 신숙주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신숙주는 책을 읽다가 그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그 모습을 발견했어요. 보통의 왕이라면 감히 숙직 중에 잠을 자?
하고 벌을 내렸을 텐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신숙주에게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종이 덮어준 옷이 뭐였느냐는 거죠. 필원잡기라는 문헌에는 이 옷이 골룡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룡포요? 네, 왕만 입을 수 있는 바로 그 용포 말입니다. 골룡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왕권의 상징이에요. 조선시대의 신하가 골룡포를 걸친다는 것은 거의 역모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는 만약 정말 골룡포를 덮어주었다면 신숙주는 그날로 처형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아마 실제로는 가죽옷이나 다른 겉옷이었을 거라는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일화가 말해주는 건 세종이 신숙주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종은 아들인 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숙주는 크게 쓸 인물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에도 신숙주를 투입합니다. 물론 직접 문자를 만든 건 아니고 명나라의 의문학자에게 자료를 받아오는 역할이었지만요. 어쨌든 세종의 신임을 받는 핵심 인재였던 거죠. 성산문의 탄생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나왔느냐? 라는 소리가 3번 들렸다고 해요. 첫 번째 물음에도 두 번째 물음에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3번째 물음에서야 비로소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산문, 즉 3번 물었다가 된 거죠. 장남이 이런 이름을 가지니 동생들도 모두 삼자 돌림이 되었습니다. 삼빙, 3번 부름 삼고 3번 돌아봄, 삼성, 3번 살펴봄. 참 독특한 장명 센스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산문이 태어난 후 점을 보았더니 이 아이는 충신이 될 것이라는 점괘가 나왔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 성달생은 기뻐하기는커녕 한탄했다고 합니다. 충신이라니 집안을 말아먹을 놈이로구나.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충신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할까요? 왕이 위기에 처하거나 나라가 어려워야 충신이 나오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충신이 나올 일이 없죠. 게다가 충신은 대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자가 편하게 잘 사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충신이 된다니 그게 기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점괘대로 성산문은 충신이 되어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아버지, 동생들, 아들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노비가 되어버립니다. 할아버지의 한탄이 예언처럼 들어맞은 셈이죠. 세종 시절 집현전 학사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대결이 벌어집니다. 세종이 태조 이성계의 8준마 8마리 명마를 소재로 찬문과 찬시를 쓰라는 과제를 내린 거죠.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건국 영웅의 업적을 주제로 에세이를 써와라라고 한 것과 비슷하달까요? 신숙주도 참여했고 성산문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1등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성산문이었습니다. 신숙주의 글도 훌륭했지만 성산문의 문장력이 한 수위였던 거죠. 이 대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숙주의 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을 꼼꼼히 짚으면서 태조의 업적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죠. 반면 성산문의 글은 감성적이고 웅장했습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신숙주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보고서를 잘 쓰는 스타일이고 성산문은 감동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스타일이랄까요? 둘 다 뛰어난 능력이지만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성격 차이가 나중에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데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논리와 현실을 중시하는 신숙주는 상황 판단을 우선시했고 감정과 명분을 중시하는 성산문은 의리를 선택했으니까요. 단종이 즉위한 후 수양대군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동행시키려 했어요. 신숙주는 이미 중국어 실력도 있고 외교적 수완도 뛰어난 인재였으니까요. 신숙주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부가 어찌 아녀자의 품에서 편히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멋있는 말이죠? 남자라면 집에서 편하게 죽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 큰일을 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좀 다르게 해석됩니다. 큰일을 위해서라면 의리도 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요. 재미있는 건 신숙주와 수양대군이 동갑이었다는 점입니다. 둘 다 1417년생이에요.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 함께 명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친해졌고 이 인연이 나중에 신숙주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조는 왕이 된 후에도 신숙주를 부를 때 치편전 학사 시절의 호칭인 신수찬이나 명나라 사신 시절의 신서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유대가 깊었다는 증거죠. 1453년 10월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 고명 대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죠. 요즘으로 치면 쿠데타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계유정난 당시 신숙주의 위치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성산문, 박팽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신숙주가 여러 정파 사람들과 두루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조도 처음에는 쿠데타 동참을 직접 제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유정난이 성공한 후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조는 신숙주를 적극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했고 신숙주는 완전히 세조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단종의 양위를 주도하고 세조의 오른팔로 활동하죠. 반면 성산문은 계유정난에 대해 묘한 태도를 보입니다. 안평대군을 죽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자신 같은 치편전 출신들이 공신에 오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거든요. 쿠데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로 자신이 이익을 보는 건 불편해했던 거죠. 결국 둘 다 계유정난 공신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신숙주는 공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세조에게 충성했고 성산문은 공신의 지위를 불편해하면서 결국 반역을 도모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단종이 세조에게 선의할 때 성산문이 옥새를 끌어안고 울어서 세조에게 미움을 샀다는 이야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명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실록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어요. 동부승지 성산문이 상서사로 나아가서 대보를 내다가 전균으로 하여금 받들고 가서 바치게 하였다. 굉장히 건조한 기록이죠? 성산문이 옥새를 가져다가 전달했다는 내용뿐입니다. 울었다거나 끌어안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장면은 아마 후대의 성산문을 미화하면서 추가된 이야기일 겁니다. 충신 성산문이 단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역사와 전설 사이에는 이런 간극이 자주 생깁니다. 실제로 성산문은 단종 폐위 시점까지 큰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 정권에서 계속 승진했어요. 단종이 폐위된 후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복위 운동을 도모하게 됩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의 환송연이 열립니다. 성산문 일파는 이날을 거사일로 정했어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연회에서 왕을 양옆에서 호위하는 벼른검으로 유흥부와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이 서고 기회를 보아 세조와 그 일파를 죽인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연회 당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조가 갑자기 벼른검을 연회장에서 빼버린 겁니다. 낌새를 눈치챈 건지 우연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핵심 계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흥부는 그래도 거사를 강행하자고 했지만 동료들은 망설였습니다. 특히 무장 출신인 유흥부가 격분했어요. 그래도 한 명회부터 베어버리고 들어가서 거사를 강행하자. 하지만 성산문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거사는 미뤄졌고 이 틈을 타서 동료 중 한 명인 김질이 배신합니다. 김질은 장인인 정창손에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은 이를 세조에게 보고했죠. 유흥부는 나중에 국문을 받으면서 성산문을 향해 이렇게 일갈했다고 합니다. 더벅머리 겁쟁이 선비 놈들과 거사를 치는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다. 무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는 선비들 때문에 기회를 놓쳤으니까요. 하지만 성산문은 성산문대로 명분을 중시했던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산문이 의외로 신중한 성격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신중함이 오히려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산문이 체포된 후 국문을 받으면서 함께 모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스스로 털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단종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조선왕조실록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산문 본인의 입에서 단종의 이름이 나온 거죠.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성산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종이잖아요. 그런데 국문 과정에서 단종이 이 계획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말해버리면 단종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 진술 때문에 단종의 처지는 더욱 나빠집니다. 그때까지 형식상이나마 상황 대접을 받고 있던 단종은 완전히 폐위되어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사당하죠. 왜 성산문은 단종의 이름을 말했을까요?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성산문이 어차피 들통났으니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중시한 건 의리보다는 명분과 진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진술은 단종을 더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충신으로 추앙받는 성산문이지만 이 부분은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정작 단종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으니까요.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가 안 좋았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신숙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숙주에게는 재미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을 엄청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대 제일의 술꾼이었죠. 그런데 신숙주의 주벽은 집안 내력이었습니다. 아버지 신장도 유명한 술꾼이어서 돌아가셨을 때 대신 허조가 이 훌륭한 사람을 술이 데려갔구나 라고 한탄했을 정도였어요. 손자 신용계도 술꾼으로 유명했고요. 신숙주의 술버릇 중에 특이한 게 있었는데요. 아무리 취해도 자고 일어나면 꼭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세종 때 골룡포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랬을 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술버릇 때문에 한 번은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세조가 술판을 벌였는데 술기운에 신숙주의 팔을 꺾었어요. 그러고는 너도 똑같이 해봐라고 했죠. 보통 신하라면 감히 어찌 전하의 팔을 이라며 사양했겠죠. 그런데 신숙주는 정말로 세조의 팔을 3개 꺾어버렸습니다. 세조는 의심했어요. 이놈이 취한 척하고 일부러 내 팔을 3개 꺾은 게 아닐까? 그날 밤 한명회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신숙주가 밤에도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한명회는 몰래 촛대를 치워버렸어요. 신숙주는 촛불이 없으니 책을 못 읽고 그냥 잠들어 버렸죠. 세조가 밤에 신숙주가 정말 취해서 자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는데 신숙주가 푹 자고 있는 걸 보고서야 아, 진짜 취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숙주는 한명회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이 일화가 말해주는 건 세조 밑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왕이 술자리에서 장난을 걸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대응하면 대응한 대로 의심을 받는 거죠. 신숙주는 이런 세조를 평생 모시면서 살아남은 겁니다. 신숙주가 단순한 변절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일본 외교 능력이에요. 신숙주는 젊은 시절 일본의 서장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때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 세종이 걱정하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는 그대로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서는 일본인들이 글씨 좀 써달라고 붓과 먹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써주어 매우 비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스시마섬에 들러 도주와談판을 벌였는데 이때 신숙주의 협상 능력이 빛났습니다. 스시마 도주가 조선에 오는 무역선의 수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되냐? 고 하자 신숙주는 이렇게 설득했어요. 이 사람아, 세견 선수가 정해지면 그만큼의 이익은 확실하게 당신에게 돌아가겠지만 수를 안 정해 놓으면 부하들이 당신 몰래 자기들 이익이나 챙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나? 도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만드는 협상이었죠. 결국 신숙주는 계약조를 맺고 돌아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숙주는 해동제국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본의 지리, 풍속,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에요. 조선 후기까지도 일본을 이해하는 기본 서적으로 취급되었죠. 그만큼 당대 조선 최고의 일본 전문가였습니다. 신숙주는 이 책의 서문에 일본인들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습성이 강하고 사나워 칼 쓰기에 능하고 배 타기에 익숙하며 우리와는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는 처지이기에 잘 어루만져주면 예로서 사신을 왕래하고 잘못하면 번번이 강탈을 자행하였다. 신숙주는 죽는 순간까지 성종에게 일본과의 화평을 잃지 마소서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인들의 호전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00여 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신숙주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역사가 증명한 셈이에요. 류성룡의 징비록은 바로 신숙주의 이 유언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숙주의 말을 새겨 들었더라면 이라는 뉘앙스로요. 신숙주가 일본에서 돌아올 때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당황했는데 신숙주는 태연히 앉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 일본도 갔다 왔는데 이 바람을 타고 중국까지 가는 것도 괜찮지 뭐. 허세 같기도 하고 진짜 배짱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일화는 신숙주의 호방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외구에게 납치당했다가 구출된 조선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임신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가 일본인의 아이였어요. 풍랑이 거세지자 선원들이 말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배에 타서 용왕이 노하신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런 미신을 진지하게 믿었어요. 신숙주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남을 죽이고 삶을 구해서야 되겠냐? 남을 죽이고 삶을 구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결국 그 여인은 살았고 풍랑도 곧 잠잠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가 아니라 세종실록 신숙주 졸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변절자로 불리는 신숙주지만 이런 인간적인 면모도 있었던 거죠. 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의감, 미신에 굴하지 않는 합리성. 사람은 한 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신숙주가 문인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는 군사작전도 직접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군사 8천을 이끌고 함경도 일대의 여진족을 정벌하러 갔거든요. 이 원정을 경진북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적의 야습을 받았는데 신숙주는 당황하지 않고 본진에 태연히 누워서 시를 지었다고 해요. 오랑캐 땅에 설이 내려 변방이 차가울사 절기가 백리 사이를 마음대로 달리누나 밤 싸움 그치지 않았는데 날 발그리하고 누워보니 북두성이 빗기네.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시를 짓다니 대단한 배짱이죠.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건 그만큼 신숙주가 담대한 인물로 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원정에서 신숙주 부대는 여진족 추장급 90여 명과 일반인 430여 명을 잡거나 죽이고 집 900여 채를 태우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세종 때 최윤덕의 파저강 정벌의 버금가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큰 승리였어요. 파저강 정벌 때는 군사 2만 5천 명으로 170여 명을 죽였는데 신숙주는 그 4분의 1 병력으로 2배가 넘는 성과를 냈으니까요. 문무를 겸비한 인재. 신숙주에 대한 평가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성산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까요? 기존에 알려진 성산문의 이미지는 강직한 충신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근엄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 속 성산문은 좀 달랐어요. 평소에는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고 실없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회의 시간에 진지하게 일하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동료들 웃기는 개그맨 스타일이었던 거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활달했고 까다롭거나 자질구레한 것에 구애되지 않았으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거침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절개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오면 누구보다 굳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외유내강이라고 할까요? 평소에는 부드럽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성격이 그를 비극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어요.
평소 유머러스하고 친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졌고, 그래서 동료들이 그의 계획에 동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은 냉철한 정치 판단에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죠. 세종대왕이 죽기 전에 성삼문과 신숙주에게 어린 세손단종을 부탁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종이 신하들에게 손자를 지켜달라고 했는데 성삼문은 약속을 지키고 신숙주는 배신했다는 구도로요. 드라마틱하고 그림이 잘 그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역사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명은 왕이 죽을 때 후대의를 부탁하는 정식 절차예요. 몰래 손을 잡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이 황보인, 김종서, 정분 등에게 고명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삼문이나 신숙주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당시 성삼문과 신숙주는 30대 초반의 젊은 관료에 불과했어요. 고명을 받는 건 정승이나 그에 준하는 고위직이지 사품 관리가 받을 자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세종이 죽을 때 후계자는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적장자로 3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였어요. 왕이 죽으면서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부탁한다는 건 아들을 금방 죽을 징검다리로 취급하는 굉장히 불길한 행동입니다. 세종이 그랬을 리가 없죠. 이 이야기가 창작된 건 아마 드라마틱한 대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일 겁니다. 세종이 부탁한 두 신하, 한 명은 충신이 되고 한 명은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구도가 너무 완벽하니까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대부분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신숙주의 아내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육신 모의가 발각되어 모의자가 끌려간 후 아내가 왜 사육신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느냐며 남편을 책망하고 목을 메어 자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드라마틱하죠? 충신의 아내는 충신이어야 한다는 식의 완벽한 구도입니다. 그런데 세조실록을 보면 사육신 사건 당시 신숙주의 아내는 이미 그보다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456년 1월 23일에 죽었어요. 사육신 사건이 발각된 건 같은 해 6월이고요. 즉, 신숙주의 아내가 남편을 책망하고 자결했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박종화의 단편소설 목매이는 여인에 나오는 내용으로 이광수의 단종회사에 채용되면서 정설처럼 알려진 겁니다. 신숙주를 비판하기 위해 이미 죽은 아내까지 끌어들여 지어낸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로 통할 뻔했던 거죠. 역사에서 팩트체크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가치관을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성삼문의 가치관 명분과 의리. 성삼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은 세종의 적장손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통성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런 왕을 폐위한 세조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성삼문은 계유정난 공신에 올랐고 세조 정권에서 계속 승진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자손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명분이 없으니까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신숙주의 가치관 현실과 능력. 반면 신숙주는 현실을 중시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조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다 해도 이미 왕이 된 이상 그 왕 밑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신하의 도리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세조 밑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외교, 군사, 행정, 학문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일본 전문가로서 해동제국기를 저술하고 여진족 정벌을 성공시키고 국조 오래의 편찬을 주도했죠. 신숙주의 입장에서 보면 단종 복위 운동은 이미 실패한 대의를 위해 무모하게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나라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 가치관의 충돌. 둘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짓기 어려워요.
성산문의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었지만 후대의 절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의로운 대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신숙주의 선택은 개인적으로는 성공이었지만 후대의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친구를 배신한 남자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죠. 흥미로운 건 이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9.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신숙주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종직 같은 살인파학자도 그의 문집에 서문을 써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고 사육신이 신원되면서 신숙주의 평가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헌종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숙주는 어찌하여 육신이 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왕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 수 있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명분론이 극도로 강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보다 정당한 왕에 대한 충성이 더 중요해졌고 부당한 왕을 따르는 건 충성이 아니라 아첨으로 여겨졌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단종을 배신하고 세조를 따른 신숙주는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반면 성산문은 정당한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충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현대의 시각은? 그런데 현대 역사학에서는 좀 더 복잡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성산문의 의리와 절개는 인정하지만 그의 선택이 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그의 거사는 실패했고 오히려 단종의 처지를 더 나쁘게 만들었으니까요. 신숙주의 변절은 비판하지만 그의 능력과 업적은 인정합니다. 정도전, 조준, 황희와 함께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명재상의 반열에 넣어도 손색 없다는 평가도 있어요. 역사적 인물을 한면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성산문의 거사가 성공했다면 세조와 그 일파가 제거되고 단종이 복이 됩니다. 하지만 단종은 당시 15살 정도의 어린 왕이었어요. 실질적인 권력은 성산문 등 복이 주도 세력에게 갔을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반응도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는 경태제였는데 그 자신도 형 영종을 폐위하고 황제가 된 인물이었어요. 조선에서 폐위된 왕이 복위한다는 건 명나라 황제의 정통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될 수 있었죠. 복잡한 외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신숙주가 성산문 편에 섰다면 신숙주의 능력과 인맥이 더해지면 거사 성공 확률은 높아졌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신숙주의 업적들도 모두 사라집니다. 해동제국기도 없고 여진족 정벌도 없고 국조 오레이도 없어요. 역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면 역사 전체가 달라집니다. 신숙주에게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대동기문 속에 따르면 신숙주에게는 청이동자라는 수호령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청이동자는 신숙주가 과거를 보던 젊은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를 보호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주고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고 해요. 신기한 건 이 귀신이 보통 사람처럼 밥을 먹었다는 점입니다. 식사를 하면 먹는 소리는 나는데 음식은 전혀 줄지 않았대요. 신숙주가 죽을 때 청이동자도 함께 소멸했는데 신숙주는 유언으로 내 제사상에 청이동자의 상까지 차리도록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무덤 옆에 청이동자의 작은 묘를 만들었다고 해요. 물론 전설이니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는 건 신숙주가 뭔가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변절자지만 동시에 비범한 인물.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신숙주는 그런 복잡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성산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성승, 동생 삼빙삼고 삼성, 아들 맹천맹년맹종.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자들은 노비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어떤 관리에게 주어졌다가
성종 6년 1475년에야 석방되었어요. 20년 만의 일이었죠.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둘째 아들만이 몰래 도망쳐서 성씨를 바꾸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안이 이어지는 것이라고요. 신숙주의 집안은 어떠했을까요? 신숙주 본인은 영의정까지 올랐고 성종 6년 1475년 5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으로 저승가서 읽을 책 몇 권을 관에 넣어달라고 했다네요. 죽는 순간까지 책벌레다웠죠. 아들들 중에도 능력 있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차남 신면은 이 시의 난때 함길도 관찰사로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순직했어요. 그의 아들 신용계는 중종 때 좌의정까지 올랐고요. 물론 막장 아들도 있었습니다. 넷째 아들 신정은 형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조카를 원수처럼 미워했다고 해요. 신숙주 본인도 우리 집안 말아먹을 놈은 바로 저놈이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종의 옥새를 위조한 혐의로 사약을 받았어요. 두 집안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집안은 멸문, 한 집안은 번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를 보여주죠. 신숙주와 함께 세조의 핵심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이 한명회입니다. 둘 다 세조를 도와 권력을 얻었죠. 그런데 후대 평가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한명회는 간신 이미지가 강합니다. 권모술수의 달인, 정치적 야망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그려지죠. 실제로 그는 남이의 옥사 같은 정치적 숙청에도 깊이 관여했어요. 반면 신숙주는 배신자지만 능력 있는 배신자입니다. 변절은 했지만 그 후에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는 평가도 함께 따라다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신숙주는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학문적 업적이 많습니다.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고 동국정운 해동제국기 국조오래 등 중요한 저술을 남겼어요. 이런 문화적 업적이 그에 대한 평가를 다소 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한명회는 순수한 정치인이었어요. 학문적 업적보다는 정치적 수완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평가할 때 정치적 행위만 부각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세조의 공신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편이어도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게 흥미롭죠. 신숙주가 죽은 건 1475년입니다. 세조가 죽고 1468년, 예종도 죽고 1469년, 성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죠. 신숙주는 적절한 때에 죽었습니다. 왜냐고요? 같은 세조의 공신들 중에서 성종 18년 1487년에 죽은 한명회는 패비윤씨 성종의 첫 번째 왕비를 폐위하는 데 관여했고 나중에 연산군 때 부관 참시를 당했어요. 신숙주 사후 3년 뒤 1478년에 죽은 정인지조차 갑자사화 때 부관 참시를 당했고요. 신숙주는 그런 화를 피했습니다. 성종이 친정하기 1년 전에 죽었거든요.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성종의 권력 강화 과정에서 훈구파 견제에 휘말렸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순전히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신숙주가 일부러 적절한 때에 죽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살아서는 영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부관 참시를 피한 운 좋은 배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합니다. 성산문은 대개 굳은 의지의 충신으로 그려집니다. 1998년 KBS 드라마 왕과 비에서 박진성이 연기한 성산문, 2011년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현우가 연기한 성산문이 대표적이죠.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괴짜이고 장난기 가득하지만 총명한 인물로 그려져 실제 성산문의 성격에 더 가까웠다는 평가도 있어요. 신숙주는 좀 더 복잡하게 그려집니다.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야망을 가진 인물로요. 2011년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이효정이 연기한 신숙주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훌륭하게 경영할 자신이 있다. 나는 수양대군을 성군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대사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죠. 흥미로운 건 신숙주의 후손들이 공주의 남자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패소했지만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조상의 이미지에 신경 쓴다는 건 그만큼 신숙주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논쟁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신숙주가 죽을 때 성종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원컨대 일본과의 화평을 잃지 마소서. 마지막까지 나라를 걱정한 거죠. 일본에 여러 번 다녀오고 일본인들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로서는 당연한 당부였을 겁니다. 성종은 이 유언을 새겨들어 계속 사신을 보내 일본과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온인의 난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신 왕래가 끊겼어요. 그리고 100여 년 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류성룡이 징비록을 쓸 때 제일 처음에 인용한 말이 바로 신숙주의 이 유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을 새겨 들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과 함께요. 변절자로 불리는 신숙주지만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조선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조선은 100년 후에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성산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거열령에 처해졌습니다. 거열령은 사지를 소에 묶어 찢는 극형이에요.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처형전 성산문이 남겼다는 절명시가 있습니다. 울리는 북소리가 목숨을 재촉하여 고개 돌려 바라보니 해는 기운다. 황천길엔 주막 한 곳 없다고 하니 이 밤을 어느 집에서 묵어야 하나. 죽음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담대함이 느껴지죠. 물론 이 시도 실제로 성산문이 지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성산문의 시체는 김시습이 몰래 수거해서 노량진에 묻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 노량진에 사육신묘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숙종 때 단종이 복권되면서 성산문도 신원되었고 영조 때는 이조판서로 추중되었습니다. 죽은 지 200년도 더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산문과 신숙주 중에 누구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산문처럼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게 올바른 삶일까요? 아니면 신숙주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현명한 삶일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성산문이 선택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신숙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성산문처럼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요. 반면 같은 시대에 그 체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성산문은 자신의 선택에 목숨으로 책임졌습니다. 신숙주도 나름대로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감당했고요. 역사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1417년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 같은 집현전에서 책을 읽고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같은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충신이 되어 처형장에서 사지가 찢기고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어 영화를 누리다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합니다. 성산문은 충신의 상징으로, 신숙주는 배신자의 상징으로.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산문에게도 아쉬운 점이 있었고 신숙주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친구, 두 개의 길.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선택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